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회차라고 보면은 17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죠.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읽어보고 이게 오지선다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 읽어보시다가 내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 있죠. 이 지문은 뭐 때려주고도 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지문 오지선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2개나 3개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답을 체크하고 나머지는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냥 풀지 않는 게, 그죠? 예, 문제 풀이의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5문제를 다 알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그죠? 예,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을 2개 줘서 헷갈리게 하는, 그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옳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결국은 이게 정보영재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그러니까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부적절한 회계정책 자체는요, 뭔가 보충 자료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틀렸다 보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치가 굉장히, 그죠? 합리적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맞고요. 네, 그죠? 우리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도 비교 정보를 포함하는 거 맞고요. 또 이해하기죠. 그 다음에 별도로 정보를 적은 주석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 인식의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관한 있죠. 인식하고 측정에 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틀린 것보다 옳은 것의 문제가 좀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근데 수익의 이제 기본적인 인식 요건은 해당 수익에 있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때 수익을 잡는다라고 하죠. 수익인식의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거래에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높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 못 하고요. 용역 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 아니에요. 완료 시점이 아니고 이제 진행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진행 시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있죠. 해당 부분은 이제 재화하고 용역이 있겠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재화 부분은 대본칙이 바로 판매 기준이 될 것이고요. 용역은 진행 기준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 인식 요건이라고, 인식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기가 대부분 나열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판매 기준하고 용역이라면요, 우리 진행 기준, 이걸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만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적으로 내가 있죠. 이 목적으로만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따른 중요한 이용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그건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되었다면 실질에 따라 수익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익으로 인한 인식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금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엿가락처럼 뭡니까? 늘렸다가 그죠? 추후에 수익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동일한 거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 인식 시기에 가장 있죠.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관련 원가의 대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있죠. 관련 원가에 대한 합리적 특징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잡지 않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책을 조금 있죠. 다독을 하시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냥 슬쩍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들어와요. 저도 공부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려면요. 뭐 그런 부분이죠. 또 여기 뭐 또 우리가 또 시험 일정도 발표됐으니까요. 내년도 7월 달에 1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좀 이렇게 또 달려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회계 원리만 조금만 잘해서 60점 정도를 맞춘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 60점에서 70점 정도 맞추시면 뭐 상대평가든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학을 60점 이상 맞춘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2020년도부터가 이제 상대평가로 변하니까 굉장히 그죠? 2019년도에 무조건 패스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주된 특성으로 보시되 만약에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걸. 그러면 2020년도에 대비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어설픈 있죠. 그런 어떤 지식들은 나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회계원리가 절대 낮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계사나 세무사를 말고는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절대 낮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애로점이 있지만 좀 많이 읽고 그 기억을 잡고 있죠. 머릿속에 익히려고 해요. 잘 안 되죠. 근데 누구나가 겪는 통과 의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자주 보시고 대신에 볼 때 이제 이해는 돼야 돼요. 이해는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1차 과목이 이 과목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민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설도 쳐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좀 내년도에 달라진, 2019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예전에는 한꺼번에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이게 민법하고 시설하고 우리가 있죠. 회계원리를 한꺼번에 다 쳤다라면 지금 좀 나뉘어졌어요. 내년도에는. 2019년도부터는 시설하고 회계원리를 같이 쳐요. 그렇게 하나 해서 우리가 이제 100점, 100분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교시에 민법은 별도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좀 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민법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서 회계학 쪽에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우리는 틀린 것이 어렵지 틀린 것은 쉽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면 좀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번 볼게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요.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보강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그러니까 동일한 경제 현상인데 불구하고 그 측정의 방법을 다르게 하면요. 정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 단계는요 정률법으로 했다라면 해당 동일한 경제적 원가 배분 행위를 다른 방법을 쓰니까 비교 가능성이 훼손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감소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맞죠? 그죠? 여기 이제 맞는데요. 나머지 또 뭐 이렇게 보고 읽으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읽다 보면 얘가 틀려 보일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 이런 건 쉬워요.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가린다는 말은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예측 가치 자체가 뭔가 예측치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전입니다. 많이 내는 지문이고요.
재무정보의 제공자와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 그걸 이해하는 데 있죠. 원가가 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기업의 뭐 어떤 기업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고요. 재무정보가 과거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한다면 확인, 수정 이런 말 쓰시면 되거든요.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피드백 가치, 그리고 이걸 다른 말 확인 가치라 하죠. 확인 가치.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기말의 자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정리된 하나의 그죠? 예, 정리된 테마가 좀 있어야 돼요. 결과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객관식 문제를 빨리 못 푼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회계처리를 다 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할 때 이런 개념을 정확히 배워서 머릿속에 좀 간추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주식의 얘기입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을 차감하죠. 그죠? 자본의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차감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돼요. 샀다면 산 금액만큼 자본이 감해져요. 마이너스. 감자하면요. 불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은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해당 처분 대가만큼은 플러스 된다는 거. 요거를 그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 개념은요. 우리가 뭐 보겠습니다. 뭐냐게 자기 주식을 샀다 하면 볼게요. 100원 주고 샀다. 현금 주고 샀다 하면 당연히 요거는 자본 계정이잖아요. 자본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자했다. 그럼 요걸 주식으로 감자했다면 자본금 100원, 자기 주식 100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자본이 감소되지만 또 자본이 또 자기 주식이 증가되니까 이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뭐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금을 120원 받았다 하면 100원짜리를 120원을 받았다 하면 자기 주식을 100원짜리를 팔았는데 현금을 120원 받았다 하면 뭐 처분이익이 나오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여기 20원 나오잖아요. 여기 자본 계정이잖아요. 그죠? 자기 주식 처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 개념을 알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본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다. 근데 7월 1일 날 우리가 자기 주식을 10주를 300원에 취득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그죠? 3,000원이 결국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350원을 여기 5주를 내가겠다고 했으니까 처분이잖아요. 그죠? 요거 하게 되면 그건 1,750원, 그러니까 1,750원? 만큼 1,750원 만큼이 뭔가 자본이 들을 거고요. 소화했다고 하면요. 변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냥 1,250원이 감해질 거고 10,000원에서 1,250원을 빼게 되면요. 결국은 8,750원이 바로 이거 자기주식 거래가 있은 후에 결국은 기말 자본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간명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번 해보죠.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캐시플로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라는 말은 기업의 현금에 있죠. 유입과 유출을 우리가 확인해서 확인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우리가 직접법과 간접법을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따른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거는 직접법만 가능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보면 영업활동의 순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있죠. 요거 부분까지는 영업활동이 맞아요. 그건 영업활동이 맞아요. 영업활동. 영업활동이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계장치를 처분한 금액 있죠. 이 처분한 금액은 투자활동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기순이익안에는 영업 외적인 있죠. 수익과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 아니고 투자활동이랄지, 그죠? 재무활동에서 나타난 처분손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현금의 유출이 없는데 불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있는 유출이 없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장부가액을 가지고 여기 뭡니까? 이렇게. 그죠?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으니까 여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처분이익 자체가 결국은 2만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금액도 뭡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다른 투자활동이랄지, 우리가 재무활동에 나타난 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9만 원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뭡니까? 그죠? 우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여기에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보면 단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딱 적고요. 30만 원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죠? 영업활동에, 그죠? 영업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예요. 이거 얼마냐, 이거잖아요. 현금 흐름 얼마냐. 그러면 얘는 30만 원은 그 발생주에 따른 특징이잖아요. 그죠? 발생주에 따라 현금의 유입이 없거나 유출이 없더라도 비용 및, 그죠?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물을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금이 없는 거래를, 그죠? 수익과 비용 잡은 거 다 빼버리고 현금에 있죠. 변화된 있죠. 자산의 증감을 다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뺄 때 조금 팁이 있다면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요 측면에서. 여기에서 요 금액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구할 때, 요 금액을 구할 때,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구할 때,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요걸 할 때, 요걸 구할 때, 그죠? 이거 구할 때. 좋은 것은, 좋아진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고요. 좀, 나빠진 거는요. 나빠진 것이라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게 참. 좋아진다는 말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혹은 수익이 증가되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나빠진다는 말은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거래가 있다라면요, 이걸 좀 이렇게 유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팁이에요. 이걸 팁을 가지고 뭡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니까 뭔가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나빠진 것은 더한다.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3만을 딱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가는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증가했다면 좋아진 거잖아요. 좋아진 거는 뺀다. 이렇게 보면 돼요. 3만원. 매입 채무의 증가. 그러면 매입 채무를 증가했단 말은 결국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채가 증가했으면 나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 한다. 그러면 여기에 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기를 바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처분이익이 있잖아요. 이 부분 정도까지 고려한다는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요것까지 고려해야 된다고요. 여기 이익이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좋아진 거는 뺀다. 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간추리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발생주에 있는 있죠. 현금에 관계된 걸 다 빼버린 결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합하면 결국 순액으로 보면 3만 원만큼이 뭐야? 플러스 될 거다. 그죠? 그러면 30만 원에서 3만 원을 더하면 그건 33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하는 방법이니까요. 좀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있죠. 여러 가지 것을 응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나갈 때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꼭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가요?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현금 흐름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현금 흐름표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재무활동의 순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자 지급은 과정에 따라 영업활동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자 지급. 이자 지급. 요거는 재무활동으로 비교하면 재무활동이다.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에 의한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재무활동에 따른 순현금 흐름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활동의 순현금 흐름은요. 간접법이 없어요. 직접법밖에 없어요. 직접법이니까 바로 뭡니까? 해당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뭡니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은 여기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이 유상증자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면 얼마가 됩니까? 2만 원이 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죠? 여기 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만큼은요. 돈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이만큼을 더 받은 거니까 만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자 비용에 관계된 있죠. 요거랑 요게 그룹핑해야 돼요. 요거랑 요 두 개를 뭡니까? 그룹핑해서 여기에 현금 흐름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직접 보면. 요거 있잖아요. 그죠? 있고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예요. 이자 비용은 3천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서 마이너스 이게 그죠? 이게 괄호로 해서 마이너스라고 표시합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그죠?